오늘은 메리 공주가 마침내 여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련의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억지로 된 여왕 자리에서 9일 만에 쫓겨났다. 그런 소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8세에게는 누나가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누나인 마가릿은 스코틀랜드로 시집가서 왕비, 그 다음에 이제 섭정까지 하면서 스코틀랜드를 직접 통치하기까지 했어요. 물론 헨리 8세하고는 엄청난 갈등에 휩싸여 있었는데 나중에 그녀의 후손들이 영국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는 한참 뒤에 일이 되겠어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메리는 프랑스의 루이 12세에게 시집을 갔다가 일찍 남편을 여였고 오빠 몰래 서퍽 공작이라고 하는 찰스 브랜든과 결혼해요. 헨리 8세가 자기 허락도 안 받고 결혼했다고 엄청나게 분노를 했는데 외제죠? 서퍽 공작이 엄청난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메리 밑에도 이제 딸들만 태어났고요. 그 중에서 맏딸이 아주 총명한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에게는 조카 손녀가 되겠어요. 근데 그녀가 바로 제인 그레이예요. 주근깨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하얀색 피부, 그 다음에 이제 연갈색 머리칼, 이런 게 이제 특징이었다고 하는데, 체구도 좀 자그마한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정말 영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도 오촌 당수뻘대는 에드워드 국왕하고 동년배죠. 그래서 제인 그레이의 부모는 딸이 왕비가 될 거다, 이런 꿈을 꾸고서 김칫국부터 잔뜩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사건건 부모의 간섭을 받았고 때로는 엄청 심한 매질도 맞고 그러면서 좀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인 그레이한테도 왕위 계승 순번이 있었어요.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와 내내 싸웠기 때문에 누나인 마가릿의 후손들에게는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동생 메리의 후손들에게는 왕위 계승권을 허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문의 대표 주자가 된 이 제인 그레이가 메리 공주, 엘리자베스 공주에 이어서 계승 서열이 무려 3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인 그레이는 어려서부터 발탁이 돼서 그 당시에 공주들이 살고 있었던 캐서린 파에게 보내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 동네가 이제 첼시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살게 되면서 이 제인은 워낙에 총명했기 때문에 곧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왕비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 식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갑자기 제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두면은 나중에 정치적인 격변에서 뭔가 대단한 이속을 챙길 수 있겠다, 그런 인간들이 많았던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인 그레이의 후견인 자리를 꿰찬 사람은 국왕의 작은 외삼촌이죠. 토마스 시모어예요. 그는 자기 야심을 위해서 제인을 자꾸 이제 궁궐에 들여보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인은 오촌 당숙 때는 국왕 에드워드하고 가끔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둘이 할 게 없으니까 카드놀이 같은 거 하고 놀았다고 하는데, 에드워드도 굉장히 귀엽고 이쁘고 대단히 영민한 제인을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국왕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배필이 따로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유언을 남기게 있습니다. 너는 스코틀랜드의 메리와 결혼해서 왕국을 통일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드워드는 나는 스코틀랜드 메리랑 결혼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시모는 열심히 노력한답시고 해봤는데, 근데 제인 그레이 부모 원망을 들으면서 언제 왕비가 된다는 거냐, 이제 이러면서 원망을 했는데 헛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권력 지형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토마스 시모 영모 사건이 그 계기가 됩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는 왕의 큰 외삼촌이죠. 에드워드 시모어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호국경 자리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라를 통치했죠. 서머식 공작은 철저한 신교도였는데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유연한 인물이었대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성실한 인물이고 원칙을 중시했었는데 그는 나라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갈등이 극대화되니까 나라에 파국이 온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언제나 온건한 입장, 중도적 태도, 이런 걸 추구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좌우의 극단적인 세력에게는 늘 언제나 비판을 받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그의 정책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길을 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부유한 귀족임에도 늘 가난한 국민 편에서 생각하려 했고, 이 때문에 동료 귀족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그는 늘 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의 집권기가 길어지면서 점차 그를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토마스 시모 사건이 터지면서 그는 이제 약점 잡힌 거죠. 그래서 그의 자리를 노리는 정적들이 이 일을 계기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맞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머식 공작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몰리게 됐어요. 그에 맞설 가장 강력한 인물은 존 더들리였거든요. 공작보다는 신중함도 떨어지고 정치적 노련함도 한참 부족한 인물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귀족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귀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그동안 감히 서머식 공작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 영모 사건이 터진 다음에 새를 규합해가지고 일을 벌립니다. 자, 그러다가 안성맞춤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전염병이 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지로 돌아가서 전염병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기를 이용해서 일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공작이 자리 비웠죠. 그래서 은밀히 쿠데타를 추진한 거죠. 자, 그래서 전염병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서머식 공작이 부랴부랴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뭐냐면 자기 앞에서는 얼굴도 못 들던 그런 인간들이 줄줄이 일어나서 자신을 탄핵한다, 반란죄로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국왕에게 달려갔는데, 거기도 이 더들리가 손을 써놨어요. 이미 더들리한테 설득을 당한 국왕이 외삼촌하고의 대화를 피한 거죠. 에드워드 국왕은 평소에 큰 외삼촌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뜻을 주로 따르는 그런 편이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가지고 자기가 뭐 여흥을 잠깐 즐기려고 하면은 불호령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한다라고 해서 불만이 좀 있었던 데다가, 에드워드 6세가 종교개혁에 대단히 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큰 외삼촌의 통치 아래에서 지지부진하다, 이런 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더들리가 이 점을 공략한 거죠. 가톨릭 세력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공작에 너무나 물러빠진 정책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왕을 계속 꼬드겼더니 왕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들리가 자기에게 권력을 주면은 바로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설득돼 가지고 에드워드 국왕이 삼촌의 탄핵안에 마침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머식 공작이 런던탑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됐는데, 공작이 친서민 정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들의 불만은 샀는데 국내적으로는 갈등이 극적으로 줄어든 채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작이 쫓겨나고 더들리가 전면에 나서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작을 풀어줘라, 귀족들을 몰아내자, 뭐 이러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더들리가 또 이것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작의 반란 음모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조작해가지고 공작을 기소합니다. 그래서 반대파 귀족들을 죽이고 독재를 시도했다, 이런 제목인데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이 서머식 공작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서머식 공작의 사형 온도가 내려졌고 결국 참수되고 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영국은 이제 호국경이 된 존 더들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노썸벌랜드 공작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더들리는 귀족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당연히 귀족들은 너무나 좋아하죠. 그리고 가톨릭 세력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엄청난 불만을 쌓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어수선해진 거죠.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어린 국왕 에드워드의 몸이 급격하게 나빠진 겁니다. 원래부터 몸이 좀 약한 체질이었는데, 이런 에드워드를 괴롭힌 것은 당시에 치료법이라는 게 없는 폐결핵이에요. 그래서 이 누나보다도 더 영민하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받았던 어린 국왕인데 점점 병에 잠식당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더들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린 국왕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누나인 메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메리가 누굽니까? 메리는 가톨릭 신앙의 화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 뒤에는 황제가 있고 또 교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게 완전히 무산될 위기고, 그 다음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자신은 보나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참수형인 거죠. 그래서 그는 메리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신교도잖아요. 그래서 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임자이긴 한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자베스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섭정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의 직계 딸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신분에서 만만한 제인 그레이를 밀어보기로 합니다. 뭐 제인 그레이도 역시 왕위 계승권은 있죠. 그 다음에 독실한 신교도고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더들리 입장에서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서열상 메리가 버티고 있는데 이 일을 추진한다는 게 사실 말은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귀족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했는데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게 되는 일일까요? 라고 하면서 발을 뺀 거예요. 그래도 이 더들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래서 동료들에게 엄청난 당근을 약속하면서 자기 편을 끌어모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이들은 협박까지 해서라도 자신을 따르게 했어요. 자, 그리고는 또 무리수를 하나 두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제인 그레이와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제인 그레이의 부모들이 상당히 경박한 인간들이거든요. 더들리가 엄청난 당근을 약속하자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인 그레이 보고 더들리 아들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죠. 반면에 영민한 제인 그레이는 이게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차렸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렇게 반항해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저항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버텨도 부모의 매질을 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강압에 굴복해서 더들리의 아들인데요, 길포드와 결혼을 합니다. 그 무렵이 이제 국왕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던 그런 때예요. 근데 결혼은 시켜놓고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양가에서는 아직 같이 자진 말아라 라 그래서 한동안은 따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왕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들리는 왕이 죽은 소식을 3일 동안이나 알리지 않은 채 제인하고 자기 아들을 런던 탑으로 데려옵니다. 여기가 런던에서는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또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로 데려와서 이제 즉위식을 열고서 추미런 회의를 소집한 뒤에 군대로 건물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이 즉위식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표하죠. 그랬더니 경악하지 않은 이들이 없었습니다. 메리와 엘리자베스 어땠을까요? 너무나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런데 이 두 공주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당연히 메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겠죠. 당시에 메리의 영지는 런던이 저 아래 보이죠? 그 런던의 동북쪽에 있는 에식스라고 하는 곳하고 서퍽 주변에 있었어요. 당시에 종교개혁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 중이었다라고 해도 지방에는 가톨릭 세력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더들리의 귀족 위주 정책, 이것에 불만을 쌓아온 이들하고 가톨릭 세력들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만사 제껴놓고 메리가 있는 곳으로 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지방 귀족하고 농부들이 중심이었는데 더들리에 반대하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이제 메리한테 걸고서 런던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으로 다 모여들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캐닝홀인데 이 캐닝홀이 집결지로 결정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캐닝홀에 모였는데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가지고 무려 4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깜짝 놀란 더들리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단 선발대를 자기 아들을 이제 지휘를 시켜서 보냈어요. 그런데 더들리 아들은 현장에 가보니까 어떠냐면은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병력이 자기 눈앞에 있기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메리를 여왕으로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더들리는 런던에 있던 병력을 모두 모아서 이제 출병을 하면서 자, 이제 나는 행군을 하고 갈 테니까 추미론에서는 추가 병력을 계속 모아서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계속 독촉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간을 봅니다. 그리고는 대세를 따르는 거죠. 근데 불과 며칠 만에 대세가 너무나 명확히 판가름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캐닝홀에는 사람들이 점점점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곳으로 이제 더들리가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더들리 병력은 계속 이탈병이 생겨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자 런던에 있던 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반대로 더들리 탄핵을 논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 정치인인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더들리를 지지했던 이들이 또 가장 앞장서 가지고 더들리를 탄핵하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모여서 또 뭘 의결하냐면 메리를 여왕으로 맞이합시다 뭐 이러면서 의결을 한 거죠. 이런 소식이 속속 이제 더들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절망적 상황이죠. 그런데 이 더들리라는 인간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곧바로 런던으로 군대를 이제 물려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는 메리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자기는 벌써 가톨릭으로 개종했대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메리는 엄청난 병력을 대동하고 런던에 입성합니다. 정말 많은 환영 인파들이 그녀를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엘리자베스가 함께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화사한 엘리자베스에 비해서 너무나 왜소하고 또 시들어버린 메리 공주를 보게 됐어요. 자신들이 상상으로 그려본 모습하고 너무나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더들리를 비롯해서 쿠데타에 가담했던 이들은 모두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왕에 옹립됐었던 제인 그레이는 이제 겨우 9일 만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메리는 제인 그레이를 죽일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함께 지낸 시절도 있어요. 그 지낸 시절에 워낙에 이뻐했던 동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그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메리입니다. 다만 반란으로 세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런던 탑에 가둬는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거기서 편히 지내게 합니다. 이제 밖을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후계자가 생기면 그때 풀어주겠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뭐 죄인이야. 자기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걸 내려놓고 좋아하는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차분히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잘 무마되나 했었는데 또 일이 커지죠. 뭐냐면 메리가 여왕이 되니까 이번에는 신교도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반란은 잘 지내던 제인 그레이의 목숨을 뺏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란 세력이 주장한 게 뭐예요? 제인 그레이의 복위예요. 그 다음에 그 반란 세력에 제인 아버지도 가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인 그레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메리는 제인을 지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귀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메리가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메리도 제인 그레이 처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잘 지내던 제인 앞에 집행관들이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의사도 함께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인의 몸을 꼼꼼히 진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임신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영국에서는 사형수라고 해도 임신 중이면 형을 유예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메리는 어떻게든 제인을 지켜주고 싶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왕으로 단 9일 동안 즉위했었던 소녀, 그 후에 몇 달 동안 런던탑에서 지냈는데요. 제인 그레이는 참수되는 순간에도 그냥 덤덤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녀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자, 이제 영국의 지배자는 메리가 되었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이미 할머니가 되어도 좋게 되었을 나이에 이제 처녀의 몸이죠. 이제 여왕이 된 건데 그녀가 통치할 영국은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